조카 면회에 예쁘게 꾸미고 갔다가 술집에서 왔냐는 막말을 들으며 쫓겨날 뻔한 여자. 잠시 후 도착한 육군 합참차장 3스타 장군이 그녀를 보자마자 선배님이라며 거수경례하면서 펼쳐지는 충격적인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 가을의 문턱, 맑은 햇살이 특수전 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의 연병장 위로 쏟아져 내렸다. 철조망과 위병소, 각 잡힌 건물들이 뿜어내는 서슬퍼런 긴장감 속에서도 오늘만큼은 들뜬 온기가 감돌았다. 부대 창설 이래 손에 꼽을 만큼 드물게 열리는 가족 초청 행사 날이었기 때문이다. 연병장 한편에 마련된 천막 아래 행사에 초대된 가족들은 대부분 비슷한 모습이었다. 아들의 어깨를 연신 두드리는 아버지의 투박한 손, 정성껏 싸온 음식을 풀어놓는 어머니의 분주한 몸짓, 남자친구의 군복 입은 모습이 신기한 듯 연신 사진을 찍어대는 앳된 얼굴의 연인들. 그들의 옷차림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수수하고 단정했다. 활동하기 편한 면바지와 운동화, 혹은 점잖은 색상의 재킷. 이곳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한 군율이 살아 숨쉬는 곳 중 하나임을 모두가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그 평범하고 익숙한 풍경 속으로 전혀 다른 결의 한 사람이 발을 들였다. 오지인. 그녀가 위병소를 통과해 연병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소란스럽던 장내의 공기가 미세하게 술렁였다. 마치 잘 짜인 군대 행진 대열에 예고 없이 날아든 한 마리 나비처럼 그녀의 존재는 즉각적인 이질감과 함께 강렬한 시선을 끌어당겼다. 그녀는 하늘하늘한 아이보리색 실크 블라우스에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발목이 살짝 드러나는 바지 아래로는 아찔한 높이의 스틸레토 힐이 또각거리며 아스팔트 위를 경쾌하게 두드렸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가을 햇살을 받아 윤기나는 갈색으로 빛났고 짙은 선글라스 너머로 언뜻 보이는 얼굴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앳되고 매끄러웠다. 군부대의 흙먼지와 땀 냄새 대신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고 값비싼 플로럴 계열의 향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어머, 저 사람은 누구야? 연예인이라도 왔나? 옷 입은 것 좀 봐. 여기가 어디라고 저렇게. 누구 면회 온 거지? 아들? 아니면 동생?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대부분의 시선 속에는 순수한 호기심보다 불편함과 미묘한 경계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군인 가족이라는 동질감으로 묶여있던 그들의 공간에 오지인은 명백한 외부인이자 이방인이었다. 지인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인파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찾았다. 곧 그녀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저만치에서 자신을 발견하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뻣뻣하게 굳어있는 조카 강아람 일병의 모습이 보였다. 하람아. 지인이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자 곁에 있던 동료들의 놀림 섞인 팔꿈치 쿡쿡질에 등 떠밀린 하람이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다. 검게 그을린 얼굴, 짧게 깎은 머리, 아직은 앳된 티가 남아있지만 훈련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 영락없는 대한민국 특전사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제 아무리 707의 용사라 한들 고모 앞에서는 그저 수줍은 조카일 뿐이었다. 고모,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다고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하람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당혹감이 역력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지인의 화려한 옷차림과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시선이 고모의 스틸레토 힐에 잠시 머물렀다. 연병장 흙바닥에 푹푹 박히기 딱 좋은 신발이었다. 우리 조카 얼굴 보러 왔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면회 온다고 미리 보고까지 해야 하나? 지인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하람의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준비된 좌석 쪽으로 그를 이끌었다. 하람은 고모의 팔에 이끌려가면서도
등 뒤로 꽂히는 수십 개의 눈초리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특히 평소 자신을 안이 꼽게 여기던 선임들의 짓궂은 눈빛과 마주쳤을 때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 고모 제발 좀 평범하게 하고 오시지. 속으로 끙 앓는 소리를 삼키면서도 하람은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남겨진 자신을 지금껏 친아들처럼 돌봐준 사람이 바로 고모 오지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하람에게 부모이자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녀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랐다. 그저 막연하게 정부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봐온 그녀는 언제나 당당했고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었다. 바로 그 강인함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너무나도 도드라지고 튀어 보인다는 사실을 하람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자 주변의 수군거림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저 군인 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나이가 너무 젊잖아. 애인이겠지. 그런데 군대 면회 오면서 저런 옷을 입고 오는 건 좀 상식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꼭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아나 봐. 다른 사람들은 생각 안 하나? 그들의 목소리는 지인에게도 충분히 들릴 만큼 컸다. 하지만 지인은 마치 아름다운 정원에서 클래식 음악이라도 감상하는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우아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핸드백에서 작은 생수병을 꺼내 하람에게 건네며 다정하게 물었다. 훈련은 할 만해?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네, 고모. 괜찮아요. 여긴 다들 그렇게 지내는걸요. 그래도 늘 조심해야 해. 너 다치면 고모 마음 찢어진다. 그 평범하고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도 불편한 시선은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선들 중 가장 날카롭고 차가운 것이 바로 행사장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지인과 하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시선의 주인은 707특임단 예하 대대의 대대장 마평철 중령이었다. 마 중령은 연병장 단상 옆에 서서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행사장 전체를 훑고 있었다. 그의 잘 다려진 전투복에서는 칼날 같은 기세가 뿜어져 나왔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부대 신조를 온몸으로 증명하듯 그의 표정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군대의 격식과 규율을 신앙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군부대는 신성한 공간이었고 군 행사는 그 신성함을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런 그의 눈에 오지인의 모습은 신성한 재단에 떨어진 한 방울의 잉크처럼 용납할 수 없는 오점이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야? 마 중령의 미간이 사정없이 구겨졌다. 처음 그녀가 등장했을 때 그는 잠시 부대 홍보를 위해 초청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강아람 일병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생각이 틀렸음을 알았다. 강아람. 평소에도 어딘가 모르게 주눅 들어있고 훈련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그가 눈여겨보던 병사였다. 강아람이 저런 여자와 어울리니 군 생활에 집중을 못하는 거였군. 그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지인은 생각 없고 자기 과시욕에 가득 찬 군대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여자로 순식간에 규정되었다. 그는 군인 가족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군인 가족다운 겸손과 단정함이 그녀에게서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 요란한 옷차림, 짙은 화장, 당당하다 못해 오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태도. 모든 것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마평철 중령은 결심했다. 저 여자를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행사의 격을 떨어뜨리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 나아가 군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그는 부하 장교에게 잠시 지휘를 맡기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의 군화가 연병장 바닥을 내딛는 소리는 유난히 무겁고 위압적이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저 이질적인 나비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그가 오지인과 강아람이 앉은 테이블로 향하는 동안 주변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곧 벌어질 폭풍의 전조를 예감하고 있었다. 하람은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대대장의 모습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충, 성, 일병 강아람. 마치 죄인처럼 하람은 최대한 큰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그러나 마 중령의 시선은 하람에게 머물지 않았다. 그의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은 여전히 자리에 우아하게 앉아 자신을 올려다보는 오지인에게 정확히 꽂혀 있었다. 마평철 중령의 등장은 테이블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강아람의 우렁찬 경례를 못 들었다는 듯 오직 오지인만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부대의 규율을 어긴 불량한 병사를 신문하는 조사관처럼 집요하고 차가웠다. 지인은 그런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앉은 채로 상체를 곧게 펴고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선글라스 뒤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눈이 온전히 드러나자 마 중령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칫했다.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앳된 얼굴과는 달리 그녀의 눈은 수많은 세월의 깊이를 담고 있는 듯 맑고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웬만한 위압감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심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마 중령은 잠깐의 당혹감을 감추고 더욱 권위적인 목소리를 꾸며냈다. 강아람 일병. 옆에 계신 분은 누구지? 그는 일부러 지인을 무시하고 하람에게 질문을 던졌다. 상대를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하람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예, 대대장님. 제 고모님이십니다. 고모? 마 중령은 코웃음을 치며 지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몸매를 훑고 지나갔다. 그 무례한 시선 속에는 고모라는 단어에 대한 불신과 함께 어디서 놀다 온 여자라는 식의 경멸이 짙게 깔려 있었다. 고모라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행사 안내를 맡고 있는 대대장 마평철 중령입니다. 그는 지인을 향해 고개만 까딱하며 건성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가족분. 그는 고모님이라는 호칭 대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가족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오늘 복장이 좀 과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여기는 클럽이나 파티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부대, 그것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707 부대입니다. 이런 엄숙한 장소에 걸맞은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목소리는 점잖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는 크기였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다시 지인에게로 집중되었다. 이제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불편함을 넘어 마 중령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비난의 빛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하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기절이라도 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인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침착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대대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를 갖춰 정중하게 옷을 입고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중하게? 마 중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가족분께서 생각하는 정중함의 기준이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른 것 같군요. 보십시오. 다른 가족분들께서는 모두 단정하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과 군인 가족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족분의 옷차림은 어떻습니까? 혼자만 돋보이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모습이 다른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행사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의 말은 교묘했다. 지인의 옷차림을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화합을 해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몰아갔다. 주변에 앉아있던 몇몇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인의 화려함에 처음부터 느꼈던 막연한 불편함을 마 중령이 대신 속 시원하게 지적해주자 어느새 그와 한편이 되어 있었다. 지인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마 중령의 얼굴과 그 뒤에서 동조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다시 마 중령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대대장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행사의 본질을 흐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나는 조카에게 가장 예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가족을 대하는 저만의 예의와 존중의 방식입니다. 대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반드시 획일화된 복장으로만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반박은 논리정연했고 목소리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천박한 편견을 정중하게 꾸짖는 듯한 느낌마저 들자 마 중령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일개 민간인, 그것도 젊은 여자에게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말씀 한번 잘하시는군요. 하지만 여긴 군대입니다. 군대는 당신 같은 민간인이 생각하는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의 규율과 격식은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걸 당신 같은 사람이 멋대로 재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 중령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그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이 여자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감히 군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선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그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강아람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강아람 일병. 옛 일병 강아람. 자네 평소 훈련에 집중 못하고 어수룩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군. 집안에 이렇게 군을 우습게 아는 어른이 있으니 자네의 군인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을 리가 있겠나? 그것은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조카를 방패 삼아 고모를 공격하는 비열한 행위였다. 하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자신의 군 생활이 부정당하는 것보다 자신 때문에 고모가 이런 수모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대대장님, 그게 아니라 저희 고모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람이 용기를 내어 항변하려 했지만 지인이 그의 팔을 가만히 잡아 제지했다. 지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조카를 건드린 것은 그녀가 그어놓은 마지막 선을 넘은 것이었다. 마 중령님. 지인이 그를 불렀다. 이전에 대대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의도적으로 계급과 이름만을 불렀다. 그 미묘한 변화를 마 중령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냉기만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제 개인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조카 강아람 일병의 군인 정신을 당신이 멋대로 모독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람이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평가하십니까? 자격? 내가 이 아이의 지휘관이야. 부대원의 상태를 평가하고 바로잡는 것이 내 임무고 내 자격이다. 당신이야말로 무슨 자격으로 군 내부의 일에 끼어드는 거지? 당신 정체가 대체 뭐야? 분노에 찬 마 중령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지인의 몸을 훑었다. 화려한 옷차림, 젊고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군의 권위에 순응하지 않는 당돌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비뚤어진 하나의 결론으로 합쳐졌다. 그는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를 걸고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내뱉었다. 그의 군 경력, 아니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마디였다. 옷차림이나 말하는 뽐새를 보니 어디 강남 술집에서라도 오셨나? 군부대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물 좋은 남자라도 하나 낚아보려고 작정하고 온 모양인데 장소 한번 잘못 골랐어. 여긴 당신 같은 여자가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란 말이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술집 여자. 그 지독하게 모욕적인 단어가 연병장 전체에 메아리 쳤다. 몇몇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에 입을 가렸고 몇몇은 오히려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난 듯 희희낙낙했다. 강아람의 두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당장이라도 마 중령에게 달려들어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었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이 그의 발목을 쇳덩이처럼 붙잡았다. 모두가 오지인의 반응을 기다렸다.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똑같이 욕설을 퍼부으며 싸우거나 아니면 수치심에 못 이겨 자리를 박차고 떠나거나. 마 중령은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지인의 반응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방금 전보다 더 깊은 고요함에 잠긴 듯 마 중령을 응시했다.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그 눈빛 앞에서 마 중령은 처음으로 정체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건드린 것이 연약한 나비가 아니라 깊은 동굴 속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용의 영린일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였다. 지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스틸레토 힐 때문에 그녀의 시선은 마 중령과 거의 같은 높이에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선명하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마평철 중령. 당신은 방금 당신이 한 말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후회? 내가 왜 후회를 해야 하지? 마평철 중령은 오지인의 경고를 비웃음으로 받아쳤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라는 막강한 계급장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 일개 민간인 여자가, 그것도 술집 여자로 보이는 여자가 감히 자신을 협박하는 상황이 우습기 짝이 없었다. 군을 모독하고 장교에게 무례를 범한 것은 바로 당신이야. 내가 지금 당장 당신을 부대 질서 문란 혐의로 헌병대에 넘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텐데.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그녀를 더욱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그녀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다른 가족들과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군의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인은 그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마치 철부지 아이의 어설픈 허세를 보는 어른의 그것과도 같았다. 마 중령. 당신은 지금 두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그녀의 말투는 어느새 반말에 가까운 권위 있는 하대의 형태로 바뀌어 있었다.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 몇몇 나이든 부사관들이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첫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대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오만함. 그리고 둘째, 당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 당신 개인의 것인 양 함부로 휘두르는 어리석음. 뭐라고?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마 중령은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위병소에 연락해 저 여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때 울음을 참고 있던 강아람이 지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고모,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나가요. 네. 하람은 애원했다. 이 이상 일이 커지면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이고 고모에게까지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대대장에게 밉보인 병사의 군 생활이 얼마나 끔찍해질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지인은 조카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람아, 걱정하지 마. 고모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근거 없는 허세나 고집이 아니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을 이미 예견하고 있다는 듯한 절대적인 자신감이었다. 곧 다 해결될 거야. 아주 깨끗하게. 지인은 조카를 안심시킨 뒤 다시 마 중령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그 행동에 마 중령은 더욱 기가 막혔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누구한테 연락이라도 해서 꼰지르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당신 뒤에 뭐 대단한 백이라도 있는 것처럼 구는데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함부로 전화를. 마 중령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인은 그의 면전에 대고 보란 듯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단 한 사람에게만 연결되는 단축 번호를 사용했다. 신호음은 2번 이상 울리지 않았다. 나다. 지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지극히 간결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녀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상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서 장군, 지금 어디쯤인가? 그래, 이천 근처라고. 잘 됐군. 내가 지금 자네 관할 부대 안에 있는데 와서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생겼어. 707 부대. 그래, 바로 거기다. 와서 마평철 중령을 좀 찾아. 상황은 와보면 알게 될 거야. 10분. 아니, 5분 내로 도착하도록. 그녀는 일방적으로 용건만 말하고는 통화를 끊어버렸다. 통화 시간은 30초도 채 되지 않았다. 서 장군, 마평철 중령을 찾으라고. 마 중령은 그 짧은 통화 내용에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장군이라는 단어가 그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더 큰 소리로 그녀를 비웃었다. 하, 아주 쇼를 하는군. 쇼를 해. 어디서 연극 배우라도 데려왔나? 서 장군? 대한민국의 서시 성을 가진 장군이 한둘인 줄 알아? 당신이 전화를 건다고 그 높은 분들이 여기까지 달려올 것 같아? 여기가 무슨 민원센터인 줄 아나? 그는 지인이 겁을 먹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았다. 저렇게 젊고 화려한 여자가 장군과 직접 통화를 하고 오라가라 명령까지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이 행사의 총책임자야.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달라지는 건 없어. 마 중령이 자신의 권위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소리치는 순간이었다. 부대 밖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희미한 소리가 그의 말을 덮어버렸다. 처음에는 하나였던 소리가 둘이 되고 셋이 되었다. 그것은 일반 차량의 엔진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육중하고 위압적인 소리였다. 여러 대의 차량이 고속으로 부대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간헐적으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섞여들었다.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부대 내에서 결코 울릴 일이 없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전을 의미하는 소리였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위병소 방향으로 향했다. 마 중령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쳐다보았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헌병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무전기를 통해 다급한 보고가 오가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다. 뭐야? 무슨 일이야? 마 중령이 근처에 있던 부하 장교에게 소리쳤다. 상황 파악을 위해 달려갔던 장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왔다. 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똑바로 보고해. 합동참모본부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합참 차장님께서 직접 오고 계시다고. 뭐? 합참 차장. 마평철 중령의 눈이 최대로 커졌다. 합동참모 차장. 대한민국 국군 의전 서열 최상위권에 속하는 삼성 장군 중장. 특전사령관도 육군 참모총장도 아닌 전군을 통틀어 손에 꼽히는 최고위 지휘관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작은 부대 행사장으로 오고 있다는 말이었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불시에 부대 감찰이라도 나온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엄청난 군사적 상황이라도 터진 것인가? 수만 가지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너무나도 평온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곧 도착할 모양이군. 마 중령이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오지인.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조금의 동요도 없이 위병소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 순간 마평철 중령의 온몸을 지배하던 오만과 분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거대한 공포가 채우기 시작했다. 눈앞에 이 여자. 자신이 술집 여자라고 모욕했던 이 여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상황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연일 거야.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통제 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다. 기이그.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지휘 차량을 선두로 한 차량 행렬이 연병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선두 차량의 번호판 옆에는 선명하게 빛나는 은색 별 3개가 박혀 있었다. 모든 것이 멈췄다. 시간도 바람도 사람들의 숨소리마저도. 오직 심장이 터질 듯한 고요함만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폭풍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연병장 위의 모든 생명체는 그 흐름에서 비껴난 듯 했다. 검은색 지휘 차량의 번호판 옆에서 가을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3개의 별. 그 작은 금속 조각이 뿜어내는 권위는 연병장 전체의 공기를 압축시켜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릴 만큼 절대적이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차량들이었다. 선두의 삼성 장군 지휘 차량을 뒤따르던 검은 세단과 호위용 지프의 문이 거의 동시에 그러나 소리 없이 열렸다.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잘 다려진 전투복과 각 잡힌 정복 차림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민첩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일부는 지휘 차량 주변의 경계 태세를 갖추었고 일부는 날카로운 눈으로 행사장 전체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조금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임무와 상황 파악이라는 잘 벼린 칼날 같은 목적 의식만이 번득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수행원들이 아니었다. 합동참모본부라는 대한민국 국군 최고의 브레인 집단에서 최고위 지휘관을 보좌하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웬만한 부대의 지휘관급에 해당하는 능력을 지닌 인재들이었다. 그들이 풍기는 위압감만으로도 연병장에 모인 가족들은 물론이고 평생을 군에 몸담아 온 직업 군인들마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마평철 중령은 그 광경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합참차장 서진우 중장님. 그분이 왜 여기에? 특전사령부를 시찰 오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예고도 없이 707의 일개 대대 행사장에 나타나실 이유가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악몽을 꾸고 있는 거다.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군인으로서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전 전원 차렷.
대대장 이하 전 장병은 합참 차장님께 대하여 경례. 그의 목소리는 공포 때문에 흉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연병장의 정적을 깨는 신호탄이 되었다. 넋을 놓고 있던 장병들이 화들짝 놀라며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다. 가족들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며 덩달아 일어나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제식 훈련장처럼 변해버렸다. 마 중령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지휘 차량 앞으로 달려나갔다.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선임 지휘관에게 먼저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것. 어떻게든 먼저 합참차장과 대면해서 이 상황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음을 보여줘야만 했다.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그런 필사적인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휘 차량의 뒷좌석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마치 연극의 주인공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등장하기 위해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 그 몇 초의 시간이 마 중령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반면 오지인은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는 수행원들 중 몇몇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몇 년 전 자신이 합참에 있을 때 바로 곁에서 함께 일했던 젊은 장교들이었다. 이제는 제법 늠름한 영관급 장교가 되어 있었다.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한 소령이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인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경례도 아는 척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당혹해하며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지인은 속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저 친구 많이 컸구나. 그녀의 여유로운 모습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는 강아람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람은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현실로 믿기지 않았다. 합참차장. TV 뉴스에서나 보던 구름 위의 존재 같은 사람이 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인가? 그리고 왜 고모는 저렇게 태어난 것인가? 혹시 고모가 저지른 일이 저렇게 높은 분이 직접 와야 할 만큼 큰 잘못이었던 걸까? 하람의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펼쳐졌다. 바로 그때였다. 딸깍. 지휘 차량의 뒷좌석 문손잡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육중한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땅을 밟은 것은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광을 낸 검은색 전투화였다. 이어서 굵고 단단한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마침내 한 사내가 차에서 내려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다. 서진우 중장.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그의 어깨는 웬만한 20대 장병들보다도 넓고 단단했다. 잘 다려진 전투복은 그의 군살 하나 없는 몸을 빈틈없이 감싸고 있었고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은 그가 거쳐온 군 생활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압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수많은 전략과 작전을 구상하고 수만 명의 생사를 결정해온 지휘관의 눈. 그 눈은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와 날카로움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서진우 중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연병장 전체를 빠르게 훑었다. 마치 고성능 레이더가 전장을 스캔하듯 그의 시선은 순식간에 이곳의 지형과 인원, 그리고 분위기를 파악했다. 충, 성. 마평철 중령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거수 경례를 했다. 그는 어떻게든 서 중장의 첫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려 애썼다. 제707 특수임무단 대대장, 육군 중령 마평철. 합참차장님의 부대 방문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그러나 서진우 중장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마 중령의 보고를 마치 길가의 소음처럼 무시해버렸다. 그의 시선은 이미 연병장 한가운데 그를 이곳으로 호출한 단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진우 중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경례를 하고 있는 수많은 장교와 병사들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지나쳐갔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또각. 그의 전투화가 연병장 바닥을 내딛는 소리만이 죽음과도 같은 정적을 지배했다.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길을 열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감히 대한민국 삼성 장군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평철 중령은 경례를 한 자세 그대로 굳어서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서중장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뇌는 상황 판단을 거부하고 있었다. 서중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족들이 모여있는 테이블 구역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앞에 멈춰섰다. 오지인. 자신이 술집 여자라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 자신의 조카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던 바로 그 여자. 자신에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바로 그 여자. 서진우 중장은 오지인의 바로 앞에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부동자세로 섰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서 중장은 아무 말 없이 지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 반가움, 그리고 지극한 존경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국군 서열 최상위의 삼성 장군, 합동참모차장 서진우 중장이 오지인을 향해 자신의 군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했다. 그의 손끝은 관자 논리를 스치며 칼날처럼 뻗어나갔고 그의 등은 강철처럼 굳건했다. 그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받는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부하가 상관에게 바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충성을 담은 경례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다. 낮고 굵은 그러나 연병장 끝까지 울려 퍼질 만큼 우렁찬 목소리로 충성, 선배님. 이 부족한 후배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선배님. 그 한마디가 마평철 중령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선배님? 마평철 중령의 귓가에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의 뇌는 그 단어가 가진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작동했지만 이미 과부하가 걸린 회로는 스파크만 튀길 뿐이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삼성 장군이 선배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 같은 장성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퇴역 군인이거나. 하지만 눈앞의 저 여자는 아무리 봐도 서진우 중장보다 젊어 보였다. 혼란은 비단마 중령만의 것이 아니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장병들과 가족들이 눈앞의 광경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아들의 군 생활이 걱정되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어머니도 남자친구가 곤란해질까봐 발을 동동 구르던 곰신 여자친구도 감히 대대장에게 맞서는 저 여자의 정체가 무엇일까? 수군대던 다른 가족들도 모두가 입을 떡 벌린 채 할 말을 잃었다. 강아람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돌이 되어버린 듯 했다. 자신의 고모가 하늘처럼 보이던 삼성 장군에게 선배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경례를 받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돌봐주던 다정하고 아름다운 고모의 모습 위로 전혀 다른 미지의 이미지가 겹쳐지기 시작했다. 그 거대한 이미지의 무게에 하람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정적을 깬 것은 오지인이었다. 그녀는 서진우 중장의 경례를 받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이었기에 거수 경례로 답할 수는 없었지만 그 미동 하나에는 서 중장의 경례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무언의 권위가 담겨 있었다. 서 장군 오랜만이군. 자네가 여기까지 올 일은 아니었는데 내가 괜한 수고를 시켰어.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한 후배에게 안부를 건네는 듯한 말투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듣는 이들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서진우 중장은 경례를 풀고 자세를 바로 했다. 그는 여전히 지인의 앞에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선배님. 선배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라도 달려오는 것이 후배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인일이십니까? 조카분 면회를 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안부를 넘어선 감히 누가 선배님의 심기를 건드렸습니까라는 날카로운 질문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지인의 옆에 서 있는 마평철 중령에게로 향했다. 그 짧은 순간 서 중장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때 서 중장의 뒤에 서 있던 합참의 영관급 장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그들 중 비교적 젊은 장교들은 눈앞의 여성이 누구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합참에서 잔뼈가 굵은 몇몇 대령들은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저분은 오지인 장군님 아니신가? 전임 합참차장님 강철 나비께서 왜 여기에? 그들의 속삭임은 작았지만 주변의 다른 장교들의 귀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곧 연쇄 폭발과 같은 깨달음의 파동을 일으켰다. 오지인.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군 최초로 전투병과 소대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주요 작전 및 전략 부서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전설적인 인물.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편견의 벽을 깨부수고 최연소로 별을 달았던 입지전적인 여군.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합동참모 차장 삼성 장군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 그녀의 별명은 강철 나비아이언 버터플라이였다. 나비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그 본질은 강철보다도 단단하고 예리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전략 분석과 과감한 결단력은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아군에게는 가장 굳건한 신뢰의 상징이었다. 몇 년 전 그녀는 군 최고 수뇌부와의 정책적 견해 차이로 더 높은 자리를 눈앞에 두고 명예롭게 전역을 선택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퇴역은 군 전체에 큰 충격과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국방 관련 연구소에서 조용히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공식 석상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서서히 족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고 있었다. 바로 그 전설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마평철 중령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감각에 휩싸였다. 전임 합참차장? 오지인 장군? 말도 안 돼. 그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술집 여자라고 희롱하고 군을 모독하는 여자라고 몰아세웠던 저 사람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진우 중장과 동급이자 선배였던 하늘과도 같은 대선배였다는 사실을.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턱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것은 단순히 민간인에게 무례를 범한 수준의 실수가 아니었다. 군의 대선배이자 전설적인 영웅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물을 끼얹은 대역죄였다. 지인은 자신을 둘러싼 경악과 충격의 시선들을 뒤로하고 서진우 중장에게 말했다. 서 장군, 자네가 와서 다행이군. 내가 처리하는 것보다는 현역인 자네가 직접 정리하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마평철 중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생명이 끊어진 사물을 바라보는 듯한 공허하고 차가운 시선이었다. 저기 서 있는 마평철 중령. 지인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마 중령을 가리켰다.
마 중령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죄수처럼 온몸을 움츠렸다. 조카 며느리를 와서 조용히 행사를 지켜보고 있던 나에게 복장이 군부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더군.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서진우 중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 군의 기강을 위한 충정이라고 이해해 줄 수도 있었지. 하지만 그는 내 조카 강아람 일병을 들먹이며 가정의 군을 우습게 아는 어른이 있으니 군인 정신이 썩었다고 모욕했어. 서진우 중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현역 장병의 가족 앞에서 그 장병의 군인 정신을 모욕하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 중 하나였다. 지인의 말은 계속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모인 모든 가족과 장병들이 듣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묻더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평철 중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 중령은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어디 술집에서 온 여자냐고. 남자라도 하나 낚아보려고 온 거냐고 말이야. 그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 서진우 중장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온몸에서 살기에 가까운 분노가 뿜어져 나왔다. 합참차장의 분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략 무기와도 같았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고 온도가 몇 도는 떨어진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서진우 중장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마평철 중령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느렸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마 중령의 숨통을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전설의 베일이 벗겨진 자리에는 이제 혹독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서진우 중장의 시선이 마평철 중령의 얼굴에 닿았다. 그것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다.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쇠꼬챙이와도 같았다. 마 중령은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죄로 변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마평철 중령. 서진우 중장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은 용암이 끓어오르기 직전의 화산처럼 더 무서운 폭발을 예고하고 있었다. 고개 들어. 그것은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뼈 속까지 파고드는 절대적인 명령. 마 중령은 마치 목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라도 감긴 듯 기계적으로 삐걱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완전히 풀려 있었고 핏기 하나 없는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서진우 중장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마 중령은 자신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서 중장의 눈 속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혐오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같은 군복을 입은 동료를 향한 눈빛이 아니었다. 군의 명예를 더럽힌 역적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방금 오지인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인가? 서진우 중장이 물었다. 그의 질문에 마 중령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혀가 마비된 듯 입안에서 굳어버렸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서 중장은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네 이놈.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나지막한 욕설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서운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어떤 군복인 줄 아는가? 내 놈 어깨에 달린 그 무궁화 계급장가 어떤 의미인 줄 아는가? 그것은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조국과 군의 명예다. 그런데 내 놈은 감히 그 명예로운 군복을 입고 우리 군의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분의 얼굴에 똥물을 끼얹어? 서진우 중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숨길 수 없는 경랑이 되어 연병장 전체를 휩쓸었다. 술집 여자? 남자나 낯끄러운 여자? 내 놈의 그 더러운 주둥이로 감히 그런 말을 짓거렸단 말인가?
내놈 눈에는 오지인 선배님께서 청춘과 인생을 모두 조국에 바치고 수많은 밤을 지도 앞에서 세우며 이 나라를 지켜온 위대한 군인이 아니라 그저 내놈의 천박한 욕정을 자극하는 한낱 여자로만 보였더냔 말이다. 그의 일갈은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후려쳤다. 특히 그 자리에 있던 여군들과 군인 가족 여성들은 서중장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마 중령을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마 중령의 모욕이 비단 오지인 한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여성을 향한 폭력이었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마 중령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아니,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보다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차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못난 저를 부디. 그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뒤섞여 흉하게 뭉개졌다. 그러나 그의 비굴한 모습은 서진우 중장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입 닥쳐라. 서 중장의 불호령에 마 중령의 몸이 움찔하며 굳었다. 내 놈이 용서를 빌어야 할 상대는 내가 아니다. 내 놈이 무릎을 꿇어야 할 상대는 바로 저분이야. 하지만 내 놈 따위가 감히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있을 것 같으냐? 서진우 중장은 오지인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분노에서 깊은 죄책감과 송구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후배들의 군 기강이 이 모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선배님께서 받으신 모욕을 생각하면 제가 대신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현역 삼성 장군이 전역한 대선배에게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부하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머리를 숙이는 모습. 그것은 마평철 중령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보여주었던 오만함과는 정반대의 진정한 지휘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다. 오지인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서 장군, 자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네. 군이라는 조직이 크다 보면 저런 썩은 가지 하나쯤 나올 수도 있는 법이지. 중요한 것은 그 썩은 가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린 것이고, 그녀의 시선이 다시 바닥에 엎드린 마평철 중령에게로 향했다.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비단 서진우 중장의 분노만이 아니었다. 그를 둘러싼 수백 명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과오의 무게였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궁화 세계 중령이라는 계급장이 이제는 1000근짜리 쇳덩이처럼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지인은 자신의 조카 강아람에게로 다가갔다. 하람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넋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지인은 그의 굳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하람아, 이제 다 괜찮아. 그 한마디에 꾹 참아왔던 하람의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고모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자신 때문에 고모가 겪었을 모욕감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상상조차 못했던 고모의 진짜 모습에 대한 경외감, 이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진우 중장은 수행하던 부관에게 나지막이 명령했다. 당장 특전사령관과 헌병대장을 여기로 오라고 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마평철 중령은 금일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제한다. 대기 발령 상태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될 거야. 육군본부 감찰실에도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하고 특별감찰을 지시하도록. 내가 직접 챙길 테니 한치의 누락도 없이 처리해. 그의 명령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마평철 중령의 군 생활에 사실상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마 중령은 그 말을 들으며 신락같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마저 놓아버린 듯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하는 통곡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처절한 절규였다. 세 개의 별이 뿜어내는 무게는 한 인간의 오만과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짓누를 만큼 무겁고도 무서운 것이었다. 연병장 위로는 차가운 가을바람만이 한 남자의 끝없는 추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평철 중령의 절규가 채 멎기도 전에 연병장 위로 또 다른 종류의 정적이 내렸다. 그것은 헌병 완장을 찬 군인들이 등장하며 만들어낸 차갑고도 효율적인 침묵이었다. 특전사령부에서 급파된 헌병 수사관들은 조금의 동요도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한 명의 장교가 서진우 중장에게 다가가 경례하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마 중령에게로 향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한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마평철 중령님, 합동 참모 차장님의 명령에 따라 금일부로 직위 해제되셨습니다.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헌병대로 연행하겠습니다. 그것은 통보였다. 더 이상의 변명도 저항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최종 선고였다. 두 명의 헌병이 다가와 마 중령의 양팔을 부추겨 일으켜 세웠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연병장의 왕처럼 군림하며 모두를 호령하던 그의 몸은 이제 완전히 힘이 빠진 손뭉치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갔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무궁화 계급장이 연병장 바닥의 흙먼지를 받아 유난히 처량하게 빛났다.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다. 통쾌함, 연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늘한 공포. 눈앞에서 한 중령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이 단 몇십 분 만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광경을 목도한 그들은 권력의 무상함과 말 한마디의 무서운 무게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저분이 정말 전설로만 듣던 강철 나비 오지인 장군님이셨다니. 사진으로만 뵀을 때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뵈니 저렇게 아름다우실 줄은 마 중령이 괜히 오해한 게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막말을 하다니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게 말이야. 전설의 영린을 건드린 셈이지. 마 중령은 이제 끝났어. 그들의 대화 속에서 오지인은 더 이상 화려한 옷차림의 의문의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신화이자 경외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과거 그녀가 군에 있을 때 남겼던 일화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적의 허를 찌르는 대담한 작전 계획으로 한미연합훈련의 판도를 뒤집었던 이야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치의 물러섬 없이 군의 입장을 변호했던 이야기, 부하가 부당한 처우를 받자 직접 상급부대를 찾아가 단판을 지었던 이야기까지. 그녀의 전설이 현실의 모습과 겹쳐지자 사람들은 아까의 상황을 다시 복기하며 전율했다. 마 중령의 그 모욕적인 언사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침착함,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던 차가운 자신감, 그리고 마침내 삼성 장군을 호출하여 상황을 일격에 뒤집어버린 압도적인 권위.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왜 강철 나비라 불렸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폭풍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강아람은 고모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모를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아름답고 다정한 고모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그 얼굴 뒤에 숨겨진 거대한 산맥을 보는 듯한 경외감이 느껴졌다. 고모 괜찮으세요? 하람은 자신 때문에 고모가 겪었을 마음의 상처가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조카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럼 괜찮고 말고. 고모는 저런 말 몇 마디에 상처받을 만큼 약하지 않아. 오히려 걱정되는 건 너야. 오늘 일 때문에 부대 생활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그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보다 조카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하람은 그 마음에 또다시 울컥 눈물이 솟았다. 아니에요, 고모. 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때 행사장 정리를 지휘하던 서진우 중장이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먼저 하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강하람 일병이라고 했나. 자네 같은 훌륭한 고모님을 둔 걸 보니 자네도 틀림없이 멋진 군인이 될 걸세. 오늘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훈련에만 매진하게. 아무도 자네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이 합참 차장이 보장하지.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삼성 장군이 일개 병사에게 직접 건네는 약속이자 부대 전체에 내리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하람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경례했다. 충성, 명심하겠습니다. 서 중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 후 지인을 향해 자세를 고쳐 잡았다. 선배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옮겨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지 서 장군. 나도 자네에게 할 말이 좀 있고. 지인은 하람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서 중장을 따라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임시 지휘소 천막으로 향했다. 두 명의 장군이 자리를 옮기는 동안 그들을 향한 모든 이들의 시선이 경외심을 담아 조용히 길을 열었다.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안에는 간이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다. 서 중장은 직접 의자를 빼서 지인에게 권했다. 전임 합참 차장에 대한 예우이자 군의 대선배를 향한 존경의 표시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서 중장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배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제 휘하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을 생각하면 제가 군복을 벗어야 마땅합니다. 됐네. 지인은 손을 저어 그의 말을 막았다. 자네가 군복을 벗으면 이 나라 국방은 누가 책임지나. 그럴 시간에 재발 방지 대책이나 제대로 세우게. 그게 자네가 할 일이야. 그녀의 말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후배를 향한 믿음과 격려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서 장군. 오늘 이 일 그냥 저 미련한 중령 한 명의 일탈 행위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걸세. 지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조카의 고모가 아닌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략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마 중령의 그 오만한 태도는 그 개인의 인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군 조직 깊숙이 박혀있는 잘못된 권위주의와 차별의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몰라.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을 아래로 보고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멋대로 재단하는 그릇된 생각 말일세. 이런 종양은 초기에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군 전체를 병들게 만들 거야. 그녀의 지적은 전곡을 찔렀다. 서진우 중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마 중령 같은 자가 대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 군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군 지휘관들의 인성 및 리더십 평가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지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상황을 수습하는 사병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서 중장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서 장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하지. 오늘 이 사건의 본질은 군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담고 있네. 군의 명예는 높은 계급장이나 위압적인 구호로 지켜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보호해야 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에서 비롯되는 걸세. 장병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말이야. 오늘 저 중령은 그걸 몰랐던 거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진우 중장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군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근본적인 철학이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하지만 그 폭풍이 남긴 것은 파괴와 혼란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린 폐허 위에서 비로소 무엇을 새로 세워야 할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오지인이라는 전설이 고요하지만 강렬한 등대처럼 서 있었다. 임시 지휘소 천막 안 오지인과 서진우 중장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한 시대의 군을 이끌었던 선배와 현재 그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후배가 군의 미래라는 무거운 화두를 앞에 두고 나누는 존중의 시간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진우 중장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인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선배님께서 주신 가르침, 뼛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또한 별을 단 이후로는 현장의 목소리보다 보고서의 글자를 더 믿으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선배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솔했다. 대한민국 군의 최상층부를 지탱하는 삼성 장군의 입에서 나온 자기 반성은 그 자체로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지인은 그런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서 장군, 자네는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고 부하를 아끼는 지휘관이야.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게. 다만 오늘의 이 교훈을 잊지만 말아다오. 그리고 이 교훈을 자네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전군에 퍼뜨려 주게나. 그것이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바이네. 명심하겠습니다. 서 중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배님, 그래서 말입니다만 마평철 중령의 처분에 대해 선배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군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지만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선배님이시니 선배님의 의중을 참고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불명예 전역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한 모든 징계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군의 대선배를 모욕하고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마 중령에게는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 분명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이 마땅한 정의라고 생각할 터였다. 하지만 지인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녀는 잠시 턱을 괜 채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은 한 명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는 전략가의 그것이었다. 서 장군. 저자를 단순히 군복만 벗겨서 사회로 내쫓는 것, 그게 과연 최선일까? 예. 서 중장은 의외의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에게 군복을 벗기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쉬운 해결책이야. 우리 군 조직에서 문제아를 지워버리는 거니까. 하지만 그는 군복을 벗는 순간 더 이상 군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인이 되겠지. 과연 그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까? 아니, 아마 그는 평생 군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편견을 합리화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 우리는 범죄자 한 명을 사회에 돌려보내는 것밖에 안 되는 셈이지. 그녀의 통찰은 날카로웠다. 처벌의 목적은 응징이 아니라 교화에 있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교훈은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네. 그가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그의 남은 군 생활 내내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야 해. 그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대상 앞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매일같이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일세. 그렇다면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서진우 중장은 완전히 그녀의 말에 빠져들었다. 그는 오지인이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를 최전방 격오지로 보내게.
지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예상 밖의 것이었다. 편안한 후방이나 행정부서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열악한 곳. 그곳에서 계급장 다 떼고 일개 병사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훈련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중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가 가게 될 부대의 지휘관을 유능한 여군 장교로 임명하게. 그가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폄하했을 바로 그런 지휘관 말이야.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이 무시했던 여성 지휘관에게 경례를 하고 명령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 할 걸세. 그에게는 매일매일이 살아있는 지옥 같겠지만 그것만이 그의 썩어빠진 선민의식과 차별주의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것은 실로 강철 나비다운 잔혹할 정도로 예리하고 효과적인 처방이었다. 단순히 군복을 벗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한 인간의 영혼을 개조하려는 거대한 계획이었다. 마평철 중령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남성 지휘관으로서의 권위를 그가 가장 경멸했던 대상의 발 아래에 처박아 버리는 상징적인 조치였다. 서진우 중장은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는 오지인이라는 거대한 산의 깊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는 단순히 분노하고 복수하는 차원을 넘어 이 사건을 군 전체를 위한 쓰디쓴 약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리더십 재교육 프로그램에 보내. 다른 장교들과 함께가 아니라 특별 과정으로. 그 프로그램의 교관으로 인권 문제에 가장 정통한 군 법무관과 심리 상담 전문가, 그리고 전역한 여군 선배들을 초빙하게. 그들이 마 중령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낡고 비뚤어진 생각들을 하나하나 깨부수도록 만들어야 해. 알겠습니다, 선배님. 서진우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다. 그의 눈에는 조금 전의 송구함 대신 깊은 존경과 결의가 가득 차 있었다. 선배님께서 주신 말씀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오늘 받은 모욕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세. 지인은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변화를 원했던 것이다. 천막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어수선했던 분위기는 대부분 정리되어 있었다. 특전사령관과 헌병대장이 도착해 서진우 중장에게 거수 경례를 하고 있었고 행사는 중단된 채 가족들을 귀가시키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인은 멀리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조카 강아람을 발견했다. 하람의 곁에는 그의 선임으로 보이는 몇몇 병사들이 어색하게 서서 말을 걸고 있었다. 아까와는 180도 달라진 태도였다. 지인이 다가가자 그들은 화들짝 놀라며 경례했다. 충성. 저희가 강아람 일병 선임들입니다. 아까는 정말. 그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생들이 많군. 우리 하람이 부족한 점이 많을 테니 앞으로도 잘 좀 챙겨주게. 아닙니다. 저희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그들은 거의 맹세에 가까운 대답을 했다. 그 모습에 하람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싫지는 않은 눈치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니, 이전보다 더 나은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지인은 조카의 팔짱을 끼고 부대 정문을 향해 걸었다. 그녀의 등 뒤로 서진우 중장을 비롯한 수많은 장성들과 장교들이 꼿꼿한 자세로 서서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례를 하고 있었다. 차가운 강철로 새겨진 오늘의 교훈은 단순한 징계 서류 위에만 남는 것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강렬한 인장처럼 새겨졌다. 진정한 힘과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이었다. 2707 부대에서 벌어진 그날의 사건은 조용히 덮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합동참모차장이 직접 행차하고 현장에서 대대장이 직위 해제되어 헌병대에 연행된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전설적인 여성 장군 강철 나비오지인이 있었다는 사실. 이 모든 요소는 사건이 군 내부 통신망과 입소문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기에 충분한 자양분이었다. 파문은 707 부대 내부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거세게 일었다. 사건 다음 날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마평철 중령의 직위 해제 소식과 함께 그가 저지른 만행이 소문이라는 이름으로 부대 전체에 유포되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장병들도 행사에 참석했던 동료들과 가족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지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강하람이 속한 중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평소 하람을 어수룩하다며 무시하고 괴롭혔던 몇몇 선임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하람의 눈치만 살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롭혔던 후임의 고모가 자신들의 군 생활을 단번에 끝장낼 수도 있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하람아 아니 강일병. 뭐 필요한 거 없어? PX라도 같이 갈까? 어제 고모님 가시고 괜찮았어? 우리가 뭐 도와줄 일이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그들의 어색하고 비굴하기까지 한 태도에 하람은 오히려 자신이 더 불편해졌다. 그는 고모의 후광을 이용해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는 그저 예전처럼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싶을 뿐이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사람은 중대장이었다. 그는 하람을 따로 불러 면담했다. 강일병. 많이 힘들었겠군. 미안하다. 자네가 그런 일을 겪는 동안 지휘관으로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 중대장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그에게 조언했다.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을 거다. 하지만 부담 갖지 마라. 너는 전임 합참차장님의 조카이기 이전에 우리 중대의 소중한 부대원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너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알겠나? 그 말에 하람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예, 알겠습니다. 중대장님. 그날 이후 하람을 대하는 부대원들의 태도는 존중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나 불편함이 아니었다. 위대한 군인의 가족이자 스스로도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에 대한 순수한 존중이었다. 파문은 특전사령부를 넘어 육군본부와 합동참모본부로까지 번져나갔다. 서진우 중장은 오지인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지 않고 군 전체의 문제로 공론화했다. 그의 주재로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는 회의석상에서 이천에서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설명했다. 장군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특히 남성 장군들은 자신들의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추악한 실상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소수의 여성 장군들은 남 일 같지 않은 문제에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서 중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우리는 적과 싸우는 법은 배웠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싸우는 법은 잊고 있었습니다. 군복이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인 양착각하는 오만한 지휘관들, 여성을 동등한 전우가 아닌 성적인 대상으로 보거나 능력을 폄하하는 그릇된 성인식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군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무너질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군 수뇌부의 심금을 울렸다. 회의 결과 전군을 대상으로 한 상호 존중 문화 강화 특별 지침이 하달되었다. 지휘관의 민간인 및 군 가족에 대한 갑질 행위를 엄단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대폭 강화하며 여군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평철 중령의 사건은 모든 리더십 교육 과정의 필수 토론 사례로 지정되었다.
그의 이름은 군 역사에 오만과 편견이 어떻게 유능한 군인을 파멸시키는가에 대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오지인의 지시대로 그는 강원도 최전방의 한 GOP 대대로 전출되었다. 그가 부임한 부대의 대대장은 육사 출신의 젊고 유능한 여군 소령이었다. 마 중령은 매일 아침 자신보다 20살은 어린 여성 지휘관에게 경례를 하고 그녀로부터 하루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처음에는 치욕과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병사들을 아끼고 존중하며 그들로부터 진심 어린 신뢰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 중령은 자신이 평생 동안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군 생활을 해왔는지를 절감했다. 그의 교환은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파문은 사회로까지 이어졌다. 국방 전문 기자들을 통해 이 사건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언론은 잠자는 전설을 건드린 어리석은 중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대중들은 오지인이라는 여성 영웅의 이야기에 열광했고 그녀가 보여준 참교육에 통쾌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로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인은 그 모든 관심의 중심에서 조용히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고 다시 자신의 연구소로 돌아가 묵묵히 국방 정책 연구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군이 그리고 조국이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몇 달 후 강아람은 첫 휴가를 나왔다. 그는 군복을 입은 채 가장 먼저 고모가 있는 서울의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만난 고모는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했다. 하지만 이제 하람은 그녀의 외면 너머에 있는 강철 같은 내면을 볼 수 있었다. 고모, 저 이제 부대에서 엄청 잘 지내요. 동기들도 선임들도 다 저한테 잘해줘요. 그래? 다행이구나. 다 고모 덕분이에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하람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지인은 따뜻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니, 하람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건 내 스스로가 이겨낸 거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만들어갈 거야. 두 사람은 더 이상 그날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고모와 조카로서 밀린 이야기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이 그들의 인생을 그리고 그들이 속한 세상을 아주 조금은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을 일으키듯 한 사람의 올곧은 신념이 만들어낸 파문은 굳게 닫혀있던 세상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격렬했던 사건의 기억 위로 새로운 나날의 퇴적층을 쌓아 올렸다. 이천의 연병장을 뒤흔들었던 그날의 폭풍은 이제 군 내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하나의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거리로 소비되지 않았다. 그것은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 많은 이들의 삶과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흐름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1년 후 다시 찾아온 가을. 707 특수임무단에서는 작년과 같은 장소에서 또 한 번의 가족 초청 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행사의 분위기는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부대 입구에서부터 가족들을 맞는 장병들의 표정에는 과장된 경계심 대신 따뜻하고 정중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행사장 곳곳에는 가장 강한 군인은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집니다라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문구가 걸려 있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환영사에서 이례적으로 작년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먼저 언급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부끄러운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군복의 권위를 착각하여 우리가 마땅히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국민이자 가족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우리 부대, 아니 우리 군 전체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춰 상대를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진리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존중의 문화를 다짐하는 약속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의 진솔한 연설에 가족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인파 속에서 이제는 어엿한 강아람 상병이 신입 대원들의 가족들을 안내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넓어졌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더 이상 어수룩하고 주눅든 이등병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신병의 어머니가 높은 구두 때문에 불편해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자신의 군용 슬리퍼를 내밀며 웃었다. 어머님, 잠시 이걸로 갈아 신으십시오. 군부대라고 해서 불편함을 감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 여러분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함이니까요. 그의 말과 행동에는 고모, 오지인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후광에 기댄 존재가 아니었다. 그 스스로가 빛을 내는 따뜻하고 신뢰감 있는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동쪽 끝 최전방의 어느 GOP. 삭막한 철책 너머로 북녘의 산하가 손에 잡힐 듯 보이는 소초에서 한 사내가 묵묵히 녹슨 철조망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1년의 세월은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고 한때 오만함으로 번득이던 눈빛은 공허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평철. 그는 이제 중령이 아니었다. 강등 처분을 받아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그의 직책은 보급 담당 장교였다. 작업을 마치고 땀으로 범벅이 된 그가 막사로 돌아왔을 때 젊은 여성 대대장이 그를 불렀다. 마 소령, 다음 주 유류 보급 계획서 아직인가? 아닙니다. 어젯밤에 모두 작성해서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무미건조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전과 같은 반항심이나 분노는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1년간 매일같이 자신을 부정당하는 삶을 살았다. 자신이 무시했던 여성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사병들과 똑같이 땀 흘리며 일했다. 처음에는 치욕스러웠다. 밤마다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이곳의 여성 대대장은 그가 평생 만나본 그 어떤 남성 지휘관보다도 뛰어났다. 그녀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어루만졌으며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부대를 이끌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다. 그 완벽한 신뢰와 존중의 관계 속에서 마평철은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왔던 리더십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자기만족적인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수고했어. 계획서 확인해봤는데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더군. 여성 대대장의 칭찬에 마평철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의 교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내면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오만과 편견의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5년 후, 시간이 흘러 계절이 5번 바뀌었다. 세상은 그만큼 더 변해 있었다. 육군 부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단상 위에서 임관하는 수많은 초임 하사들 중 한 명이 유독 낭낭한 목소리로 임관 선서를 하고 있었다. 나 강아람 하사는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고 부하들을 사랑하며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정직하고 명예로운 부사관이 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강아람. 그는 5년 전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전역 대신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했다. 고모가 걸었던 장교의 길이 아닌 군의 허리이자
병사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는 부사관의 길이었다. 그는 그날의 사건을 겪으며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복무 기간 내내 모범적인 군 생활로 수차례 표창을 받았고 마침내 우수한 성적으로 부사관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것이다. 행사장 한쪽 구석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옷차림의 한 여성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오지인.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희미하게 묻어났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공식적인 직책도 맡고 있지 않았다. 국방연구소에서도 은퇴하여 지금은 조용히 후학을 양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임관식이 끝나고 늠름한 하사의 모습으로 변한 강아람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고모, 저 멋있었습니까? 그럼 세상에서 제일 멋있었지. 우리 조카 정말 자랑스럽다. 지인은 하람의 어깨에 빛나는 녹색 견장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이제 갓 부착된 따끈따끈한 하사 계급장이었다. 하람아, 그 계급장의 무게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건 너보다 낮은 사람들을 억누르라고 주어진 무게가 아니라 그들을 지탱해주라고 주어진 무게야. 절대 잊지 마라. 네, 고모.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람은 힘주어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5년 전 그저 두렵고 혼란스러워하던 소년의 그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과 책임감으로 가득 찬 진정한 군인의 눈빛이었다. 두 사람은 행사장을 나와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지인은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쓸어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분들이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이 땅의 영토만이 아니었을 거야. 이곳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 그들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겠지. 군인이 군복을 입는 순간 바로 그 모든 것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과 같아.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을 걸어야 할 때도 있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람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5년 전 그날 내가 나를 위해 대대장 앞에서 용기를 내주었을 때 나는 너에게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았단다. 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음에 맞서려 했던 그 용기 말이야. 그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너는 분명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것은 하람이 평생 동안 들어온 그 어떤 칭찬보다도 가슴 벅찬 말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늘은 더없이 맑았다. 기념관 광장에서는 아이들이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이제는 어엿한 군인이 된 조카와 그 조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한때 군인이었던 고모가 나란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강철 나비 오지인의 전설은 이제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진짜 유산은 기록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아람처럼 그녀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새로운 세대의 군인들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창조에 있으며 진정한 권위는 지배가 아닌 섬김에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군을 그리고 이 사회를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만들어낸 조용한 혁명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었다.